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지난달 새로 출범한 스가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같은 조사 결과보다 지지율이 8.3%포인트 높아졌고 지지할 수 없다는 부정응답은 12%포인트 줄어든 24.2%였습니다. 조사 방법이 달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새 내각 출범 당시 기준으로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죠.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60-70%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길고 길었던 아베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스가 정권에 기대를 걸면서 이런 지지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국민들은 나름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 회장은 또다시 일본 젊은이들에게 당장 모국을 떠나라고 말해 화제가 됐는데요. 도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강하게 경고한 걸까요? 로저스 홀딩스 회장 짐 로저스는 3년 전 아베 정권 때도 내가 10세 일본인이라면 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던 만큼 일본의 전망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도 탈일본을 강조하는 건 새롭게 출범한 스가 정권이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일본 경제의 앞날이 어두울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일본에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죠. 로저스는 이번 기고에서도 대규모 금융 완화와 적극적 재정 투입을 근간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일부 중개업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시책, 일본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그동안 금융 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훗날 물가가 오르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게 로저스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이런 통화 절하 정책으로 중장기 경제 성장을 달성한 나라는 역사상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일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꼬집으며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100년 뒤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더불어 로저스 회장은 21세기 후반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개방된다면 우수한 노동력 덕분에 투자가 쏠려 한국이 크게 성장하고 일본은 아시아의 성장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짐 로저스의 말이 얼핏 보면 일본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는 오히려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엄격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죠. 이런 로저스의 걱정에도 일본에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심각해진 일본의 경기 불황이 취약계층과 특히 여성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본의 자살자 수는 작년 8월보다 251명이 증가해 1,8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자살자 수가 꾸준히 감소해 왔었는데 8월 들어 급격히 그 수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엔 30대 이하 여성 자살자 수의 급증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1,854명 중 여성은 651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0.3%나 늘었고 30대 이하 여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증가율이 74%나 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코로나19가 불러온 불황이 취약계층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을 주었고 때문에 실업률과 자살률이 함께 높아졌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완전 실업률은 3년 3개월 만에 3%대에 들어섰는데요. 여기서 완전 실업률이란 매달 일본 총무성이 발표하는 대표적인 실업 관련 통계치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일할 의사는 있지만 주중 1시간도 유급노동을 하지 못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번 총무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 전국 완전 실업자 수는 총 206만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일본 경제 상황에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스가 총리는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본인의 권력 휘두르기를 과시하며 벌써부터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본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스가 총리가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학자들을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제외한 겁니다.
일본 학술회의는 1949년에 출범해 각 분야의 학자들이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고 연구 예산 배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학자들의 국회로도 불리는데요. 일본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이 조직이 뉴스의 중심이 된 건 스가 총리가 전례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최근 일본 학술회의가 자체적으로 추천해 올린 신규 회원 105명 가운데 6명을 탈락시키고 99명만 임명시켰죠. 그런데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 교수 대부분은 아베 정권의 안보법 시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스가 정권이 학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그는 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을 뿐이라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한편 일본 과학자회의는 뛰어난 연구나 업적의 평가는 전문가 집단인 학술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정치가가 개입해 판단할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고 사립대학 교원 등으로 구성된 일본 4대 교련 중앙집행위원회도 일본의 학술이 전쟁에 동원된 것을 반성하면서 설치한 것이 학술회의라며 결코 권력자의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앞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70%를 넘겼지만 일본 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일본 국민의 51%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요. 아베가 총리였을 땐 이렇게 비리나 스캔들이 터져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시선 분산용으로 꼭 한국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유지해왔는데 스가도 똑같이 배운 걸까요? 이번에도 한국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스가 총리의 회담 참석이 미지수인 건데요.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만 스가 총리가 한국을 찾을 수 있다고 조건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확약이 없다면 스가 총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 같은 소식에 우리 국민들은 참지 않고 오지 마쇼, 누가 오라고 했다고 그러는 건지 오든지 말든지 안 온다고 하니 일본 기업 자산 빨리 매각해야 할 듯 스가가 뭔데 조건을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일본에게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9월 수출액도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해 코로나로 인한 수출 감소에서 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에 대해 OECD 회원국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48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8위를 차지하는 영예도 누렸죠. 이처럼 한국은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어둡고 힘든 시기가 지난 후 더욱더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겁니다. 일본도 지금처럼 한다면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쇠퇴의 길을 걸어 결국 로저스의 말처럼 100년 후 지도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지금처럼 한다면 미래의 그 결과가 극단적으로 대비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현지 기준 9월 28일 발매 5주차 만에 빌보드 탑100 1위를 탈환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발매와 동시에 1위에 오르면서 2주 차까지 순위를 유지했고 이후 2주간은 한 계단 하락한 2위에 올랐지만 지난 28일에 다시 1위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6주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여전히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실력이 없다, 립싱크다 같은 유치한 악플을 달고 있는데 이젠 콧방귀도 안 나오죠. 그런데 이번엔 질투의 눈이 먼 일본의 한 아이돌이 방탄소년단을 깎아내리며 추잡스러운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 발언에 우리 네티즌들은 화를 내긴커녕 어이가 없어 배를 잡고 웃었는데 대체 무슨 말이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망언을 뱉은 주인공은 일본 아이돌 그룹 뉴스 출신의 태고시 유아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간한 포토 에세이 어발란체에서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국책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고
무서운 기세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뉴스나 자니스 소속 아이돌들이 방탄소년단처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트와이스처럼 다국적 멤버 구성으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면 지금쯤 자신들이 아시아 넘버원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의 말은 한국 아이돌들이 피땀 눈물을 흘리며 노력해 맺은 결실을 오로지 국책과 능통한 외국어로만 치부해버리며 자신들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 빌보드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체 실력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말하며 억울해할까요? 네, 세계엔 참 여러 취향의 사람들이 있으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한류 열기에 일본이 국책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 1998년 김대중 정권은 단계적으로 일본 문화를 개방했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은 정부가 문화를 좌지우지했구나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영화 시리와 남북 분단을 소재로 한 JSA, 실미도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은 영화에 분단 이야기를 넣으며 정책을 반영하는 국가라는 억측도 생겨났죠. 결국 K-드라마와 K-팝 붐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펼치면서 이따위 근거 없는 주장은 혐한과 만나 기정사실화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자국의 전통 문화와 대중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임에도 오로지 국책덕이라며 비꼬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본에겐 이런 문화 부흥과 관련한 국가 정책이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일명 쿨재팬 캠페인으로 2010년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이 쿨재팬시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경제산업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쿨재팬은 일본의 패션, 만화, 애니, 게임, 음식 등 일본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며 경제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브랜드 정책입니다. 이런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에 열광하는 마니아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쿨재팬 전략을 추진하게 된 건 한류의 인기가 한국 브랜드 향상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선점했던 시장들을 잠식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류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성장해 왔다고 판단해 일본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쿨재팬 관련 사업은 수익성이 낮을 뿐더러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후 2013년 일본 정부는 쿨재팬 전략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관민펀드 쿨재팬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쿨재팬은 아베노믹스의 핵심으로 봤던 아베 전 총리는 아예 쿨재팬 전략 담당상이라는 특임 대신까지 신설했고 총 29건에 620억 엔을 투자했죠. 그럼에도 성과는 거의 없었고 도리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봤습니다. 쿨재팬 기구의 실패에 대해 일본과 해외 언론은 쿨재팬 전략은 전혀 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고 미국 지식 공유 웹사이트 코어라인은 무엇을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늙은 아저씨들의 계획은 전혀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만든다며 비꼬는 글도 올라와 있죠. 얼마나 실무적인 지식이 없으면 윗선에서 일본 AV 같은 포르노를 쿨재팬의 콘텐츠를 내세우자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했다는데요. 물론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음란물을 국가 주도로 수출한다는 것이 합법적으로 쉽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쿨재팬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본 내에서까지 사실상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태고시 유아를 비롯한 현지 전문가들의 K-팝은 정부 정책이란 주장은 하면 할수록 자국의 문화 정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거나 실패했음을 돌려 말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일본이 비록 대중문화 세계화에 성공은 못했지만 과도하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신친일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신친일파는 일본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본 우익 세력에 동조하고 친일 행각을 넘어 혐한에 나선 사람들을 칭합니다.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우익 기업은 한국의 유망한 인재들을 상대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조성해 신친일파로 양성하기 위해서죠. 호사카 교수는 지인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서 처음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뭘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더라고 전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문화통치 방식으로 전 세계를 문화식민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란 억지로 관심을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문화 콘텐츠는 아무리 국책 사업으로 관심을 강요한다고 한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이 앞서 한 말들은
본인들이 영원히 그 해답을 못 찾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죠. 그 일례로 쿨 재팬 정책 이후 일본의 문화 콘텐츠들이 지나치게 정부를 의식해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 성향이 무조건적으로 극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창의력과 공감력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피땀 눈물을 쏟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화체육부 김종덕 정 장관은 B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죠. 한류는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수익을 내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던 중소기업이나 영화 감독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단지 정부는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지만 의사결정자로서 개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과 같은 전 세계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향후 우리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 강력해져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오늘은 전 세계 문자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반포하신 훈민정음 덕분에 우리는 우리말에 딱 맞는 커스텀 메이드 글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문화, 경제, 정치 등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사실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기관가, 학자, 작가들은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며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일찍이 인정하고 극찬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의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 한글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죠. 또 매년 유네스코에서 해마다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을 선정해 노벨상처럼 상을 주고 있는데 그 상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상의 이름을 세종이라 지은 것이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 문맹을 퇴치하는 데 공헌한 세종을 기리는 위한 것으로 한글이 배우기 쉽고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도 인정했고, 그 결과 한글 그 자체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됐죠. 이처럼 그동안 언어학자들에게 인정받아왔던 한글은 이제 전 세계 대중들에게도 그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배우기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도 기뻐하실 우리 한글의 국제화가 과연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빠, 누나, 언니, 애교. 우리에겐 익숙한 이 단어들이 최근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K-팝과 드라마, 영화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치솟으면서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표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아하는 이란 신조어인 최애, 볼수록 매력있다라는 말을 축약한 볼매 등의 표현도 그대로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K-팝 팬들은 영어 대신 국내 팬들이 쓰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룹에서 가장 어린 멤버를 The Youngest Member로 말하는 대신 막내라고 부르고요. 해외 팬들의 소셜미디어에는 덕후가 된다는 뜻의 입덕과 그 반대인 탈덕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회사인 미국의 아마존닷컴에서는 호미와 갓, 포대기 등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는 아예 한글 이름을 그대로 달고 꾸준히 판매되고 있죠. 이처럼 한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을 해외에서는 돌민정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문화현상이 되자 해외 유명 가수들도 자신들의 곡의 일부를 한글로 작사해 한국 가수들에게 노래를 부탁하는 이른바 K 피처링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팝스타 맥스가 최근 발표한 새 정규 앨범 컬러비전의 타이틀곡 블루베리 아이즈에서는 글로벌 슈퍼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한국어 랩으로 피처링했는데요. 이 노래에서 슈가는 서로의 인생에서 빛이 되고 의미가 된 연인의 사랑을 한글로 표현했고, 뮤직비디오에서는 한글 자막도 등장합니다. 슈가의 한국어 피처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2월 발매된 미국 팝스타 할시의 신곡 슈가스 인터루드에 프로듀서로 참여해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랩 피처링까지 맡았습니다. 슈가는 이 노래에서 해가 뜨기 전 새벽은 무엇보다 어둡지만
등과 같이 한국어로 작사된 가사를 읊었죠. K-팝 간판 걸그룹으로 부상한 그룹 블랙핑크도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5월 세계적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발표한 샤워 캔디에 블랙핑크가 피처링을 했는데 노랫말에 뜻밖의 표정 하나에 넌 당황하겠지, 비싼 척이란 말들로 날 포장한 건 너야 등 한국어 가사도 포함되어 있죠. 특히나 외신들은 세계적 팝스타와 톱 K-팝 걸그룹이 만나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샤워 캔디는 아이튠즈 세계 57개 지역 1위, 글로벌 유튜브송 탑 101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세계 양대 팝 차트인 미국 빌보드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 40에서도 각각 33위와 17위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죠. 사실 과거에는 한국어로 된 가사와 각지고 딱딱한 어감으로 인해 세계인이 함께 부른 노래 가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박한평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외 팝스타들마저도 한국어로 된 가사를 들을 때 시를 읊는 것 같다, 가사를 찾아보기 전까지 오히려 더 신비하게 느껴지고 가사를 이해하면 그 메시지는 너무 아름답다며 한글로 작사된 가사에 매료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대중음악평론가인 이규탁 한국조지 메이슨대 교수는 이전까지 K-팝이 마니아적 문화였는데 이제 해외 젊은 세대에게 쿨하고 힙하며 젊은 감수성을 대변하는 세련된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 문화가 대접을 받는 흐름이 생겼고 그것을 대표하는 현상 중 하나가 한국어다. 한글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세련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어 피처링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한글에 대한 귀한 대접은 K-팝을 통해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TV 시리즈 스타트rek의 작가 겸 제작자인 조 메노스키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소설 킹 세종 더 그레이트를 써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공식 출간일은 574돌 한글날인 오늘 10월 9일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세종대왕 탄신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입니다. 모국어가 영어인 메노스키가 영어로 쓴 원본 킹 세종 더 그레이트와 이를 번역한 한글판이 동시 출간되는데요. 메노스키는 머릿말에서 자신이 20년 동안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의 팬이란 것을 밝히며 만약 유럽의 어떤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면 전 세계는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거다. 전 세계의 소설과 영화, TV 시리즈 등에서 유럽 지도자의 이야기가 소재가 되고 재해석되었을 거다라며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 세종과 필적할 만한 상대가 있었다면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상상해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의 통치자인 경우일까? 아이작 뉴턴의 영국의 왕인 경우일까? 세종대왕은 신적인 존재와도 같다. 비교할 만한 대상 자체를 찾기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세종대왕과 한글의 열렬한 팬임을 자처하면서 한글을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 자체가 가진 기록 체계의 정밀함과 기능적인 우월함도 대단했지만 이 모든 것이 천재적인 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스토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 인터뷰에서 밝히며 자신의 소설을 통해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스토리가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조 메노스키는 향후 자신의 소설을 영상화하고 싶다고도 말해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질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드라마 혹은 영화를 수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고유의 언어인 한글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배우려는 열기도 같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번지고 있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어 시험 접수자는 37만 명을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76개 나라 213곳에 설치돼 우리말과 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을 찾는 외국인들도 급증했습니다. 과거 10년 사이 세종학당을 세운 나라 수는 20배나 늘어났고 학당 수는 14배나 늘어났죠. 게다가 올해 세종학당 신규 지정 공모에는 50개국 101개 기관이 신청해 역대 가장 많을 정도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지구촌 사람들의 열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미국 현대어 문학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도 급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어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은 한글이 미래 IT 시장에 가장 적합한 글자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글을 통해 미래 첨단 디지털 시대에서 그 누구보다 앞서 나갈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조차 이미 한글이 디지털에 최적화된 언어라는 점을 많이들 느낀다고 하는데요. 특히 휴대폰에 텍스트를 쓸 때 혹은 글자 제한이 있는 SNS 글을 올릴 때 한글의 위상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See you tomorrow는 14글자를 적어야 하지만 한글로는 내일 봐 혹은 내일 봐 등 두세 글자로 표현이 가능해 디지털 환경에서 글을 한 번 쓰더라도 그 안에 더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죠. 게다가 전문가들의 일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한글과 IT를 접목해 다양한 학술 영역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국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인재들이 한글을 배워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애민정신으로 만드신 우리 한글은 반포 이후 500년이나 흘렀지만 한글 특유의 과학성과 유연성으로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발전해 미래 시대에도 널리 쓰일 것입니다. 한국의 위대한 유산이었던 한글은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매력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며 모든 지구촌에서 지켜야 할 세계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여러분도 전 세계의 지구촌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며 한국어를 귀하게 대접하는 모습과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을 사랑하는 수많은 해외 팬들도 생겨났다는 사실을 세종대왕께서 아신다면 내가 글자 하나는 진짜 잘 만들었다며 매우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주식하시나요? 소프트 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